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진행드립니다.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네. 최진봉 교수님 안 오셔가지고 저까지 버벅거리게 되네요. 네. 당황 많이 하셨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곧 도착하시니까. 네네. 네. 자, 아니 왜 늦으시는 거예요? 진행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진행자가요. 죄송합니다. 늦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왜냐면 화장실에 소장도 가끔 네. 늦습니다. 네. 화장실에 어제 들어가셨는데 오늘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쇼미더 뉴스 코드 한번 더 넣어주세요. 네. 네. 안 된다 그러네요. 안 되지. 진행자들이 마음대로 하십니까 요즘? 네. 왜 그러십니까? 자, 뉴스 전해질 분입니다. 봉보로봉. 한 번 더 하시. 봉보로봉. 세 번입니다. 봉보로봉. 똑같은데 무리하시는 게. 봉보로봉봉 아닌가요? 봉보로봉봉 봉봉봉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각하셨는데 목소리를 크게 내시네요. 이게 진행자들이 아주 이제 권력 잡은 사람처럼 하시는 문제 있으세요? 아니, 화장실에 문제 갔다가 오시지도 않고. 왜 이러세요? 방송 전에 꼭 화장실 가던데. 그래 미리 준비를 하고 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화장실은. 네. 짧게 해주시고 또 한 분입니다. 뚱블리 정상근 기자 네.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아이템 뭡니까? 네, 첫 번째는 총리는 대체 누구입니다. 이러면은 이번 주말 내로 총리 후보가 발표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지금 그러니까 3일,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에 발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이 통상 한 35일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취임일인 5월 10일부터 날짜를 역산하면 다음 달 초, 그러니까 4월 5일 이전에는 무조건 후보를 발표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인수위가 이 통이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이 총리 후보자 집무실 그리고 청문회 준비팀 사무실까지 현재 마련해둔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최 교수님. 네. 뭐 이제 와서 막 공부를 하고 계세요. 권력 잡아서 확실히 완장을 미리 좀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이 예, 쇼미더 뉴스 뭐 질문지도 네. 미리 안 만드시죠? 네. 정상 아니 기자, 본인이 지금 진행한다고 정상 너무 기자하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하고는 네. 돌아가면서 질문지도 만들고 그래요. 오늘 근데 자기가 안 만들고 평소에는 우리 그 배정선 선생님이 만드시거든요. 네. 정상근 기자한테 개인- 만들라고 그랬더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짧게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총리직을 고사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총리직에서 철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누가 되는 겁니까? 콕 집어서 한 사람만 이야기해 보시죠. 저한테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저한테 갑자기? 자 후보로 거론된 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한덕수 전 부총리 그리고 자 국무총리죠. 전 국무총리 하셨던 분이고 네. 그리고 이제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 그리고 이제 김한길 위원장 이런 분들이 거론되고 있고 세 분이 유력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렇고요 개인적으로. 그 외에도 네. 이제 뭐 진대재 전 장관 같은 경우도 거론되고 있고 당내에서는 김기현 원내대표도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뭐 모르겠고요. 권영세 그 사무총장 전 네. 이런 분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한 분을 찍으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덕수 전 총리가 좀 유력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경제 원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윤석열 당선인이 그러면서 총리, 부총리, 경제수석까지 원팀을 만들어서 경제를 다시 살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경제 전문가를 아마 임명하지 않을까.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예, 유력하지 될 가능성이 않을까 생각합니다. 높다. 예. 네, 자 우리 청취자분들, 우리 가족분들, 우리 허리케인 가족분들은 누가 국무총리가 될 것 같은가요? 의견 깜짝 보내주시면 놀랐습니다. 네, 바찌 화장품, 맞습니까? 네, 화장품. 어성초 샴푸, 수딩 젤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 다 드립니까? 네? 3개 다 드립니까? 아니, 그런 거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 주제 넘게 나서지 마시고요. 네. 자, 정상 기자, 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상당히 유력하다고 하는데 어떤 인물인가요? 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이제 중용이 됐던 인사였는데요. 네. 일단 인수위는 지금 협치의 무게를 실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한덕수 전 총리의 이름이 좀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 통합도 국민 통합을 좀 중시하겠다라는 당선인의 말도 있었고, 근데 이 통합도 통합인데 지금 이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인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임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 좀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고 또 민주당이 또 다수 의석이기 때문에 인수위로서는 이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정상훈 기자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유력하다. 네, 이미 이 총리 인사청문회를 한번 거치기도 했었고 또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중용된 인사였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반대를 하지 못할 것이다.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하. 네. 최진봉 교수님이 총리 후보로 유력하다. 이런 또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네요.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아, 감사한 일인가요? 아 그거 생각해봐요. 그냥 제가 그냥 생각 없이 감사하다고 가족분일 가능성이 아니요 높죠. 전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두 분이 유력하다고 추천해 주셨는데 틀리면 이 코너가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 네. 틀린 건 저희 없어지면- 둘이 틀렸지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틀려서 이 자, 코너가 없으면 자, 본인도 소장님도. 없어지십니다. 네. 자범을 넣지 마시고. 자, 그렇다면 정상 기자. 네. 인수위가 협치에 무게를 실었다. 어떤 부분이 좀 유력하게 협치의 모습이라고 봐야 될까요? 오늘 그 당선인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예, 총리 후보자가 이제 누가 될 것이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이 많았는데 이 대내외 위기 속에서 내각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잘 뒷받침하면서 이 부처 간의 유기적 협력을 이끌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이 당선자가 당선 일성으로 또 가장 강조했던 부분도 또 국민 통합이었고 또 한덕수 전 총리도 이제 뭐 전북 출신의 인사이기 때문에 네. 좀 유력하게 거론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덕수 전 총리가 호남 출신이군요. 네네. 네. 그렇다면은 최진봉 교수님 네. 집중을 좀 해주시죠. 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되면은 예. 상당히 새 정부 출범에는 보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한덕수 전 총리는 뭐 정치적이 그렇게 많은 분은 아니에요. 제가 네. 볼 때. 그리고 사실 그 뭐 진보든 보수든 경제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고 계신 분이고 경륜도 많고 네. 좀 연세가 많으셔서 좀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민적인 어느 정도의 지지나 공감대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로서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치색이 네. 특별히 없이.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신다면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어떻게 하실지 제가 모르겠지만 한덕수 전 총리를 하시는 것은 그렇게 나쁜 카드는 아니다. 왜냐하면 정치색이 너무 드러나거나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박주선, 김한길 두 분 같은 경우도 정치인들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좋게 보이겠어요, 사실. 민주당 출신이긴 하지만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 선거 과정에 거기 가서 도움을 주셨고 네. 이런 부분이라면 이렇게 좋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또 진보 진영에서 그걸 협치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좀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차라리 한덕수 전 총리를 하는 것이 더 무난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상 기자. 네. 또 윤핵관들과 관련된 이른바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관계자잖아요. 네네. 윤핵관. 그중에서 뭐 권성동 의원은 원내대표설이 나오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또 장제원 비서실장은 대통령실 첫 비서실장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는데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네요. 어떻게 되나요, 윤핵관? 네, 장지원 비서실장이 이제 그 윤핵관 중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꼽히고 있는데 이 장지원 비서실장은 이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말씀하신 대로 유력하게 거론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려면 이 국회의원 겸직금지 조항에 걸려서 의원직을 사퇴를 해야 됩니다. 비서실장이 되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비서실장으로 가지는 않고 또 당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장지원 의원 본인이 밝힌 바 있고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도 이제 윤핵관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김기현 원내대표 조기 사퇴로 치러지는 이 다음 달 8일 이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가 유력시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윤핵관으로 꼽히고 있는 그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성씨도 윤 씨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 그 인수위에서 인사검증을 총괄하고 네.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각자의 또 길을 가게 되는데 자, 길을 가는 사람 중에서 또 한 사람이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 그러면 안 위원장은 어떤 길을 가게 되는 겁니까? 최 교수님?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당권 도전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당장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1년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당권을 잡을 수는 없지만 당권 도전을 위한 작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지금 이제 인수위가 끝나고 나면 당장 해야 될 게 합당 문제예요. 합당 문제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네. 근데 거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합당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당협위원장 어떻게 지명할 거냐, 몇 % 할 거냐 이런 부분도 네.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서 공천 문제도 사실 아직까지는 뭐 갈등이 불거지진 않고 있는데요. 네. 국민의당 출신과 국민의힘 출신들을 어떻게 잘 배분할 거냐 하는 문제도 제가 볼 때는 물밑에서 상당히 좀 갈등의 조짐을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네.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부분에 좀 더 집중할 것 같고 저는 개인 생각입니다. 이것도 개인 생각이지만 총리로 가지 않은 것을 본인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분위기가 네. 본인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먼저 파악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하하, 알겠습니다. 한 청취자분께서 네. 0486님께서 네. 배 소장님 1구형님한테 핍박받는 모습 안타까웠는데 나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최진봉 교수님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핍박하시네요. 그대로 하고 있어요. 한참 대선배님한테 주제에 넘다는 말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저 감사합니다. 그런 지적 교수님. 잘하셨습니다. 예. 깊이 사죄드립니다. 네. 정상 기자, 두 번째 아이템 뭔가요? 네, 두 번째는 쑥쑥 자라나는 공직자 재산입니다. 이거 관심 있어요. 과연 고위공직자 문재인 대통령 재산도 공개가 됐네요. 네,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 정보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오늘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현황을 공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1억 9,1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네. 지난해보다 1억 1,000만 원 정도가 더 늘었고요. 지난 5년간 재임 기간을 합산하면 이 전체 재산의 순 증가액은 5년간 3억 2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대통령이 한 1년 연봉이 어느 정도 돼요? 대통령 1년 연봉이 2억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럼 5년간이면은 10억 정도는 한 푼도 안 썼다면 늘어날 수 있는 건데. 네, 뭐 거기다가 지금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라서 네. 이 부동산 재산 증가도 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세도 있어요. 네, 책 인세도 책 인세도 네, 있고요.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이게 뭐 현직 대통령으로서 재산이 뭐 많이 늘어난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인세 아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네. 이제 본인이 받으시는 월급도 있고 지금 그 금액에 제가 궁금한 건 사저도 들어 있나요? 사저는 빠져 있나요? 이게 그 사저는 그 기존에 이제 살던 예. 게 처분된 집이 들어가 있고, 그렇군요. 예. 이게 그게 새로 11억 얼마예요? 짓는 집을 위해서 이 대출이 들어간 게 맞아요. 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 지었나요? 그 집도 거의 다 짓는데 지었어요. 돈 들어간 게 꽤 빚이 늘어났겠네요. 그렇죠. 늘어났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사인 간의 채무가 있거든요. 네. 김정숙 여사가 사인 간의 채무가 있는데 11억 정도 됐어요. 근데 그건 물론 다 갚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걸 뭐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 공격을 하고 뭐 비판을 하시던데 이건 뭐 크게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사저 짓는 데 들어가는 돈이 14억 얼마 정도 돼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 경호를 위한 경호동은 세금으로 짓습니다. 네. 근데 대통령이 사저는 본인의 돈으로 지어야 돼요. 그게 14억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지금 알려지고 그게 있는데 얼마이든 간에.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14억 얼마가 당장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토지 구입하면서 예전에 갖고 있던 예금을 다 썼어요. 그리고 이제 건물 짓는 데 들어간 14억 얼마가 들어가서 3억 8천인가를 이게 그 돈을 빌렸습니다. 농협에서. 이게 최대 빌릴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최대로 빌릴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어서 3억 8천 정도를 빌렸고 나머지 11억 원이 부족하잖아요. 그거를 사인 간 거래를 통해서 돈을 빌리셨고 누군가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렸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집이 팔렸어요. 그 전에 갖고 계신 집이 팔려서 그 돈을 가지고 다 갚고 지금은 이제 채무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른 사람들도 좀 보겠습니다. 정상 기자, 네. 국무위원들 재산 현황은 어떻던가요? 네, 정부가 발표한 고위공직자 1,978명의 평균 재산은 16억 2,145만 원이었고요. 1년간 1억 6천만 원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 역시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 평가액 상승이 주된 영향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국무위원 중에서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45억 6,700만 원으로 가장 재산이 많았고요. 이분은 왜 부자예요? 글쎄요. 네. 지난 한 해 동안 4억 8,700만 원의 재산이 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김부겸 국무총리의 재산은 15억 1천만 원인데 네. 종전 신고보다 3,3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재산이 적은 국무위원은 그 유은혜 경제부총리인데요. 네. 1억 6,400만 원의 재산을 신고를 했습니다. 교육부 총리. 아니 네. 잠깐만요. 이 국무위원들 재산은 가족들까지 포함한 건가요? 그러니까 배우자는 포함이 되고요. 배우자는 이 자녀들 포함이 되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본인들이 원하면 이제 포함을 안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독립 가정을 꾸리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59억 200만 원, 에? 네, 10억 2,200만 원이 한 해 동안 들었고요. 네. 박형준 부산시장이 46억 8,500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게 배우자 재산도 포함이 된 거죠? 네네. 오세훈 시장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국회의원들 최진봉 교수님, 네.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평균 재산은 23억 8,254만 원 정도 돼요. 근데 네. 이게 두 사람 걸 뺀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 재산할 때 너무 재산이 많은 사람 이름 집어넣으면 평균 재산이 확 올라가니까 500억 이상의 평균 재산 갖고 있는 두 분 빼고 나머지 네. 분들. 근데 500억 이상이 누구냐면 전봉민 의원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중에 가장 많은 재산이 있는 사람은 전봉민 의원인데 1,065억 원. 왜 이렇게 많아요? 그 건설사 하시잖아요. 아, 그때 기억나세요? 기자한테 자기 아버지 되시는 분이 무리를 일으켰던. 네. 그 부산에 촌지를 건네려다가 네, 네. 그래서 무리를 일으켰죠. 그러니까 부산에 큰 보도가 됐죠. 건설사를 갖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아마 돈이 좀 많은 것 같고 1,065. 그리고 이유가 박덕흠 의원이에요. 박덕흠 의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이제 또 뭐죠? 토지 관련해서 또 논란이 있는 네네. 분이시죠. 이분도 건설사 운영하시는 네, 분이잖아요. 627억. 그리고 3위가 윤상현 의원 557억 이렇게 돼 있고요. 음. 평균은 23억 8,254만 원입니다. 박덕흠 의원도 국민의힘에 복당을 한 거죠. 그렇게 들었어요. 네, 저는 복당했습니다. 그게 박덕흠 의원이 1월달에 복당을 네. 했고요. 네. 이 전봉민 의원도 원래 탈당을 했었는데요. 그때 논란이 돼서요.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아, 논란이 네, 됐을 때 역시 복당이 됐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이런 이야기는 안 들려고 했는데 봉 교수님 좀 바깥에서 네. 저는 괜찮은데 네. 김경래 PD가 장황하다고. 네. 정말 시도 끝나고 때도 없이 제가 끝나고 김 PD를 좀 혼내려고 합니다. 이제는 좀 지겹네요. 9595 쇼부터 시작을 해서 왜 이러는지. 근데 오늘 뭐 무슨 일 있으세요? 좀 시무룩해 보이시는데요. 거기 앉아 계셔가지고 우리 그 배 소장이 거기 앉아 계셔서 시무룩해졌습니다. 혹시 제가. 내 자리인데 그러니까 내 자리인데 저기 앉아 있으니까 청취자 여러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김 부장한테. 최진봉 교수님, 예? 우리 상시 편성 체제예요. 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네. 자. 정상 기자, 마지막 아이템은 뭡니까? 네, 임대차 3법 없어지나입니다. 임대차 3법 지금 상당히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수위에서는 없애겠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거죠. 네, 폐지를 하거나 이 민주당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축소라도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인수위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윤석열 당선인이 정부 부처 업무 가운데서 이제 국토교통부 보고를 좀 집중적으로 참석을 할 만큼 이 부동산 규제에 관련해서 관심이 매우 많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네. 특히 인수위는 이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임대차 3법이 이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한 번은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4년까지는 거주를 보장하고 이 경우 임대료는 5%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뭐 이런 평가도 있지만 이후에 집주인들이 또 전세값을 크게 올리고 또 매물을 걷어서 피해를 봤다 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3법 관련해서 긍정 부정 다 의견이 나오는데 정상 기자가 이렇게 현장 취재를 해보면 어때요? 좀 객관적으로 볼 때. 뭐 그 임대차 3법이 처음 초기에 이제 도입될 때 같은 경우에는 네. 좀 혼란은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뒀고 이게 한번 계약을 갱신하면은 그 큰 폭의 전세값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네. 그 전에 이제 미리 올리는 좀 현상들도 있었던 그런 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최근에 보면은 이 전세 그 임대차 갱신율이 좀 굉장히 좀 높아진 상황이고 또 세입자 입장에서는 좀 많이 좀 안정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면 이제 4년은 계속해서 주거가 보장이 될 수 있으니까요. 좀 세입자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좀 없어지면 아쉬운 그런 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나저나 정상 기자는 집값 좀 올랐어요. 저희 집값이요? 네, 저희 집값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도 집을 구입을 한 거죠. 네, 저는 자가주택을 합니다만 네. 제 집을 팔 생각이 없어가지고요. 네, 시선을 잘 모르겠네요. 네. 집에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네. 진행에 좀 문제가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야. 최진봉 교수님, 예. 민주당은 인수위에 음. 임대차 3법
폐지 뭐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반대 입장이죠. 네. 다만 이제 그 부동산 문제는 사실 민주당도 변화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보완을 하겠지만 임대차 3법 자체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그거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보강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임대차 3법에 논란이 되고 있는. 예를 들면 지금 그 정상근 기자가 얘기했지만 사실 이게 지금 인수위에서는 임대차 3법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처럼 보여서 좀 우려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2+2잖아요. 네. 곧 이제 1년 조금 더 지난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곧 갱신 기간이 와요.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원래 4년 살 걸 생각하고 들어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혼란이 오고 시장에 그러네요.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좀 장기적으로 가고 그 당시 임대차 3법이 시작돼도 초기에는 좀 불안정하더라도 4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안정화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한 건데 네. 중간에 바꿔버리면 제가 볼 때 또 다른 시장의 혼란이 올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상한제 5%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잖아요, 현재는. 그런 부분들도 없애버리면 또 한꺼번에 전세금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는 점.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신규 계약을 할 때는 전월세 네. 상한제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 또 하나는 인근 시세를 반영하는 비교 가격제라는 걸 시도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너무 전세 자금을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른 어떤 전세 시장의 가격과 너무 많은 차이가 나면 그거 자체를 제한하는 것을 법률로 좀 만들어 보겠다 이런 시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최진문 교수님은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을까요? 아니, 부동산 이야기를 아주 그냥 뭐 전문가 이상으로 잘 알고 계시고 집값은 많이 오르신 거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계속 살 거기 때문에 정상근 네. 기자처럼 그냥 뭐 팔 생각이 있으면 그걸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는 시골이라 별로 그렇게. 최진문 교수님은 그럼 집이 몇 채신 거예요? 나 진짜 왜 이러세요? 오늘 나한테 무슨 그동안 불만 있으세요? 출연료만 다 모아도 엄청날 것 같아요. 네. 네. 출연료를 다 모으셨으면 나라를 샀죠. 방송계 이런 방송계 과장. 쪽에서는 최진문 교수님을 가리켜서 돈진봉이다. 네. 정상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진정성으로 방송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요. 또 화장실에서 전국 구상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정상 기자는 누구 사람? 네, 좀 배종찬 선생 네. 권력에 의해서. 따라가야죠. 네. 자, 최진문 교수님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 네. 지금 이 인수위의 이런 정책이 좀 부동산 시장을 흔들어 놓으면 집값이 또 불안정해지지 않을까요? 그럼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이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과 좀 장기적 관점에서 갔을 때 성과가 나는 거거든요. 네. 부동산 정책을 바로 시작을 해서 그 시점에 바로 성과가 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 성과가 나는데 이걸 또 바꿔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1년 조금 넘은 상황인데 임대차 3법 그렇게 어렵게 통과시켰는데 물론 국민의힘 그 당시 반대한 거 맞습니다만 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걸 완전히 바꿔버리면 시장이 혼란이 와요. 음. 그리고 전세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년 동안 살 걸로 생각해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또 이사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얼마나 그 전국적으로 전세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보여지고 이거 그 한정 많더라 5% 이상 못 올리게 만들어 놓은 것도 이걸 바꿔버리면 또 한꺼번에 전세에 이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건 감당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너무 급격하게 빠른 시간에 바꾸면 그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을 위한 결정이 그럼요. 되어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한 줄 평입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 2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서 있는데요. 오늘 여기에 대한 한마디 듣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항상 보면 봉 교수님 먼저 하셨잖아요. 예. 저는 또 제 사람이니까 우리 뚱블리 정상근 기자부터 먼저. 이런 건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네. 3, 2, 1. 일관성 없는 정책에 국민은 불안해.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히 응. 이게 핵심이 딱 짚히네. 네. 잘해 역시. 감사합니다. 내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뒷사람이 굉장히 불안해지는데요. 자, 다음은 뭐 들으나 마나 뭐 내용 시원찮을 것 같긴 한데 정 교수님. 자, 최 교수님. 최 교수님. 이름 성도 바뀌네 이제. 빨리 아니, 하세요. 거기 앉았다지만 빨리 하세요. 신호 왔어요. 빨리 3, 하세요. 2, 1. 급하게 하면 체해요 체해. 이놈! 네. 아유, 왜 들었나 모르겠어요. 네. 자, 저도 해야죠. 할 아, 거예요? 네네. 배수장도 할까요? 2, 1.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냐고 국민이 중요해요. 네 이놈! 그럴 줄 알았어. 네, 괜히 했네요. 네. 자,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쇼미더 뉴스.